네, 막판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민주 추미애 의원이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를 내세워서 제1야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호남 민심 회복과 대선 정권 교체라는 과제를 아는 추미애 신임 대표 행보가 주목됩니다. 최창렬 YTN 개권 해설위원 그리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했지만 열어봐도 그대로였습니다.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진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54.03% 압도적 지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종걸 후보가 네. 이제 비주류의 지지를 받아서 좀 상당히 선전하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예선에서도, 전망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상원 후보가 또 표도 갈릴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뭐 거의 압도적이죠. 50% 이상을 예. 얻었으니까. 이미 예견됐던 바입니다. 그야말로 이미 예견됐던 바다. 예, 아까 예.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변은 뭐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그야말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들도 뭐 거의 싹쓸이를 했잖아요. 이번에 예. 권역별 최고위원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여성도 그렇죠. 그렇고 예. 청년, 노인 등 이렇게 부문별 최고위원도 거의 뭐 친문 일색으로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 추미애 의원이 뭐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지역구 출신 5선이 처음 된 건데 당 네, 대표가 물론 처음이죠. 한명수 대표는 비례대표였으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계파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예. 중요한 과제로 이제 부여된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되니까 경선 룰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의 지금 주자들이 상당히 그 여러 명들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이 곧 이제 정계 복귀한다라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니까 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과연 당을 어떻게 어떤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게 관리해 나가느냐 그리고 대여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 나가냐인 것이고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네.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호남 출신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대표가 되고 됐고. 이번에 또 영남 출신 이제 추미애 네. 의원 출신이 대구니까 대구 다서구 출신이니까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영남 출신 대표가 또 야당 대표가 됐다는 거 네, 이런 민주당의 부분들이 대표가 됐다는 과연 친박과 이제 친문이 이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향후 대선 국면이나 그리고 향후 이제 정기국회가 곧 열리는데 네.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전 예.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추미애 신임 대표를 네이버 이제 뭐 인터넷에 치면은 노무현 탄핵, 노동법 날치기 사실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많이 뜨거든요. 사실 정치적 부침도 사실 많았는데 이런 걸 다 딛고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 옛날에 추미애 그 삼보일배라는 게 삼보일배. 노무현 대통령 그 예. 탄핵 때 네. 그 사죄의 의미로 그 삼보일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니까 이게 그 이번에 문재인의 전폭적인 지지로 압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그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그 추미애 의원의 압승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이다. 예. 자, 최고위원 8명 선출됐는데요. 여기서도 절대 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문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도로 문재인당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된 네. 이후에 당은 그야말로 이제 친문 일색으로 짜여졌어요. 지도부 자체가 최고위원도 네. 거의 뭐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뭐 상당히 유리하겠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국면에서 네. 단지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제가 아까 잠깐 계파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문재인 후보 또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일단 뭐 예. 대선 후보로 이제 되는 정해지는 데에는 상당히 유리하겠으나 네. 결국은 지나치 어느 한 계파 일색으로 짜여지는 정당에서 과연 이른바 그 대선 후보의 다양성이라든지 네. 그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좀 어떤 여러 가지 역동성 같은 예, 것. 예. 그래서 그런 역동성을 통한 그 국민의 관심, 지지도의 네. 상승 이런 것들 과연 견인해 내겠느냐.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에겐 전자의 경우는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겠으나 후자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네. 대선 본선에서 만약에 네. 야권의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네. 이 추미애 의원 등 이 지도부가 친문 세력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계파를 잘 끌어안고 어떤 화학적 결합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 뭐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야권의 정권 교체에도 야권이 정권을 예. 다시 찾아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열쇠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대선 경선에 오히려 계파 갈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될 양날의 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8명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양향자 의원 그리고 김병관 의원 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전부 신문 주류 네. 이런 분들이고요. 저도 이게 양날의 그 칼 검인데 저는 이게 약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외연 확대입니다. 이 말은 이게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문 안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밖에 있는 사람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데 네. 이번에 이게 거의 8명 대부분이 범친문이거든요. 그럼 이게 오히려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쫓아내버리는. 따라서 이게 외연 확대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자, 뭐 2년간 앞으로 추미애 지도부가 더민주를 끌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된다, 대선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신임 대표는 친문계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된 만큼 과연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경선 룰이라든지 그리고 대선 관리에서 좀 편파적으로 친문 쪽으로 기우는 것이 보인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할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계 개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권발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권발 정계 개편도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 계파에 유리하게 한다면요. 당내에 있는 그 비주류 그룹들, 이른바 비문 세력들이 당을 그대로 갖고 있기, 같이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서 변호사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유은혜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에 대의원 투표는 이겼는데 권리당원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지나치게 친문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아직은 뭐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권 교체라는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의 명분에 합당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계파에 유리하게 해가지고는 정계 개편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처리하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제 압승을 했고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표가 또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미애 신임 대표 첫 번째 숙제가 호남 민심을 가져오는 것, 이걸 회복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에서 이게 90% 이상 압도적 지지를 통해 정권 교체가 됐죠. 그만큼 이게 그 호남은 어떤 야당, 즉 지금 민주당의 어떤 성지자 심장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호남 민심 회복하지 않고는 국민의당과 이게 그 정권 교체 싸움에서 좀 불리하고 앞으로 이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들에게 20% 호남 지지를 공언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앞으로 이제 호남 삼국지가 전개될 텐데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호남 삼국지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호남 삼국지 경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새누리당이 20% 공언했기 때문에 좀 연고했기 때문에 아마 3당 간의 치열한 호남 민심 잡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의원 사실 TK 출신이지만 그 어제가 사실 공교롭게도 그 추미애 의원이 광주에서 판사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인물을 권유해서 입당 원서를 쓴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광주에서 또 정치적 그 길은 광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앞으로 잘 해나갈까요, 이 부분? 그래서 뭐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서도 뭐 호남의 며느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전북 정읍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대구 출신이고 문제는 이제 호남의 민심을 뭐 영남이라고 못 얻거나 뭐 또 이 영남을 그렇게 거기 대비시킬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의 개인 출신이 그렇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야당의 큰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런 측면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이제 친문 쪽에 그 지지를 받고 특히 친노의 원외 인사들의 그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아까 뭐 삼보일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탄핵된 거기 앞장섰다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제 반성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나치게 선명성만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어떤 그 당의 어떤 외연 확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한계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금 김종인표 비대위는 지금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지금 김종인 체제가 추구했던 중도 실용 노선보다 이제 야당의 선명성이 많이 강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좌클릭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국 이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사드 논쟁만 봐도 네. 김종인 대표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인데 네. 추미애 의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좌클릭되는 건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근데 예. 저는 이제 그 보는 게 우리나라 이게 그 이념적으로 보면 예. 보수가 한 30, 진보가 30. 그 중에 다시 절반 정도, 역 보수 중에 절반은 친박, 네. 나머지는 비박. 그다음에 진보 중에도 한 친노가 한 절반.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중도가 한 40, 50% 된다면 예. 중도로 나아가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좌클릭 행보가 과연 이게 대선 본선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친문, 친박 세력을 제외한 제3지대로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잠깐 그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3지대란 말이 요즘 굉장히 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3지대란 말은 이제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은 현재 그 정당 체제의 밖에서 네. 어떤 중간지대의 어떤 이념적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을 화하겠다라는 게 중간지대론이거든요. 예. 뭐 다시 말하면 제3지대론, 중도지대론, 뭐 중간지대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개념적 엄밀성으로 따져볼 땐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용어들이긴 합니다만 뭐 정치 네네. 용어라는 게 다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좌클릭 우클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도라는 거는요. 어떤 현안에서는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이슈에서는 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중도인 거거든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입장은 없는 겁니다. 중간자적인 사드 배치는 할 거냐 말 거냐가 있는 것이지 네. 사드 배치 찬성, 사드 배치 반대의 중도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야당도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선명성이냐, 뭐 좌클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하고 분명한 찬성 입장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단지 어떤 야당이 어떤 그뭐 이른바 친문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겹침적은 있지만 네. 친박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겹침적은 있으나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중도지대로 자꾸 외연 확장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일반적인 분석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현안에 애매하게 대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건 중도가 아닌 거예요. 입장이 그건 없는 입장이 거죠. 없는 거. 분명히 우리가 네. 구분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부분도 또 관심인데 자, 김종인 전 대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박용진 의원이 골잡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직접 그 김종인의 직접 지금 킹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경력이나 연세로 봤을 때 예. 결국 이게 그 더민주당에 남아서 킹메이커 문재인 대표 킹메이커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후보를 만들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제3지대론이 어려운 게요. 예. 제3지대가 되려면 여당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나갈 분이 많아요. 근데 예. 여당에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이런 분들은 골수 보수기 때문에 어렵고 예. 결국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제3지대 가기 어렵거든요. 예. 그럼 이게 결국 제3지대라는 거는 여야가 아울러야 되는데 야당 후보 몇 명만 놓으면 그거는 3지대가 아니고 2.5지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일단 3지대로를 선택할 가능성은 많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제3지대로 갈 것인가 어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워낙 대선 국면이 복잡하게 예.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신다면 저는 강요를 한다면 김종인 네.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킹메이커로 역할을 하기는 좀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다른 대선 야권 주자들을 이게 지금 현재 여러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지금 당 대표 할 때 당 대표로 이제 어제로 끝났으니까 계속 이 친문 세력과 친노 세력과 어떤 그 각이 쓰는 입장을 많이 밝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표 쪽의 킹메이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킹메이커로 갈 가능성은 높으나 우리 정치라는 게 워낙 좋게 말해서 역동적이잖아요. 좋게 말해서 역동적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불가측성이 높은 정치라서 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가 김종인 대표하고 말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킹메이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도 많이 하셨죠, 사실 나 추론할 수 스스로도 있는. 뭐 예. 킹 못할 것도 없다. 네. 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성은 그럴 수 낮다 있죠. 하더라도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더민주 입장에서는 어제 사실 잔칫날이었는데요. 네. 어제 국민의당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을 갔고요.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게 예. 결국 그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닌가. 차단하기 위한 예,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목적이고요. 예. 저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만나면서 뭐라 했냐면 네. 여당에서 예를 들어 이게 여당에서 뭐 야당으로 오는 거 또는 이게 야당에서 야당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찬사를 받는다. 야당에서 여당 가지만 비난받지만 예. 여당에서 야당 오거나 야당에서 야당 가는 거는 오히려 이게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이게 정치 정당 옮기는 철새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 철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철새가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런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손학규 제 의원이 지금 더민주당 당원이잖아요. 네. 다시 이게 한번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가는 게 저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소지도 많다.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당적 이전하는 거는 어느 당으로 야에서 야로 가더라도 결국 칭찬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도 뭐 일리가 있는 예. 분석이지만 결론적으로 손학규 전 고문이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 대단히 희박하다고 봐요. 희박하다. 민주당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에 보시는 남는다라는 것도 그냥 그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현재 예.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탈하지 않고 아까 제3지대 말씀했잖아요. 제3지대라는 곳에서 뭔가 어떤 이슈나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들 여러 가지 남마와 같이 얽혀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나가고 뭐 상당히 2년 동안 여러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특히 예. 최근에 그런 다음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아까 김무성 대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계 개편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아까 서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 얘기하면서 문 안쪽으로 문 밖으로 이런 얘기했는데 그 예. 안과 밖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네. 문재인 문 안철수 안 그래서 문 손안 네. 그 손학규와 손, 안철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박 문안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결국 그러한 네. 과정 속에서 뭔가 이 정계 개편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 내부도 친박이 계속 이정현 대표가 너무 예. 지나치게 친박을 의식하고 청와대만 의식한다면 그 네. 새누리당도 얼마든지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노와 아주 뭐 도식적인 접근이 될 수는 있겠으나 네. 비박과 비문 그리고 중간지대 세력들이 뭐 정의화 의장도 곧 귀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 국회의장도 그렇다면 이러한 세력들이 얼마든지 정계 개편의 어떤 그 요인들 구성 인자들 네. 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의 함부로 예당이 전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보죠. 이정현 대표 지금 취임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당직 인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결국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한테 탕평 인사 탕평 인사. 이걸 이렇게 건의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요 당직이 전부 이게 친박 일색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다 전원을 교체하려면 탕평 인사하려면 비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본인도 친박인데. 네. 저는 이게 이정현 대표가 이런 말을 최근에 했는데요. 네. 자기는 이게 그 뭐 해나 구름 비보다 아주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바람, 네. 바람처럼 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 했는데 얘기를 했었죠. 예. 저는 이게 그걸 좀 비판하고 싶은 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 다른 데는 청둥백개처럼 큰 소리 치고 하면서 예. 청와대 앞에만 서면 왜 이게 대통령 앞에만 서면 바람처럼 소리 없이 되는지 네. 참 이게 안타깝고요. 최근에 그 우병우 사태 예. 하더라도 아주 이게 아무 직언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바람처럼 조용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그 대상에 따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최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정현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평가 짧게 좀 뭐 저는 해주시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서 변호사 같지는 않아 말씀처럼 보인다? 예. 현안에 대해서 뭐 네. 조심스럽게 할 부분도 있고 또 네. 강하게 입장을 표시할 부분도 있어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같은 무기로 얘기할 필요는 예. 없는 거지만 최근에 우병우 수석권은 좀 약간 본질과 이 지금 본말이 좀 전도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 말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네. 최소한도 집권당 대표로서 이 우병우 수석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사퇴해야 된다라든지 네. 안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지 않고 바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이 됩니까? 또 예. 하나 말씀 나온 김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최근에 콜레라가 또 옛날에 그 있던 전염병이었잖아요. 네네. 좀 들은 지 꽤 오래된 전염병인데 근데 살아났죠. 그것과 예. 관련해 가지고 이정현 대표가 이게 나라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정현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집권당 여당 대표가 대표가 할 이런 우병우 얘기는 수석권에 적절하지 대해서 않다, 민심에 이렇게 반응하지 보시는 않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꼭 사퇴를 주장하기 이전에 민심에 반응하지 않는
집권당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됨으로써. 네. 여러 가지 뭐 사회 이슈 때문에 이정현 대표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